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일리안 조사, 최근 조사 같으면 6% 정도 앞선 걸로 40%를 넘어서, 또 조선일보 발표 조사 보면 30% 후반대에서 이제 이재명과 같아진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유시민은, 우리는 윤석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움직일 수는 있지만, 우린 우리 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질은 뭐냐면 조중 정강 카르텔입니다. 조선중앙 정치 깡통 정치 깡통 스타, 정치판 깡통 스타, 이 카르텔인데 이걸 제압한 거예요. 제가 신지혜 때, 제가 이 신지혜 그 꽃가마 영입인데, 신지혜를 그냥 영입한 건 사실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대선판이라는 건 워낙에 난잡하게 그 하수 종말처리장 같이 이것저것 다 와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런데 이제 신지혜를 그때 수석부위원장인가 되죠. 그 21세 그 위원회, 그러니까 김한길 바로 밑에 수석부위원장이고, 또 현판식을 하는 날이었던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한길 위원장이 이제 그 꽃가마를 태워서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야, 500만 표 날라갔다, 이거. 그런데 제가 그때 걱정한 건 500만 표 날라갔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신지혜 때문에 500만 표 날라가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의 방향감각이라 그랬네요. 방향감각의 상실에 이게 징표다. 신지혜 자체가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되돌이켜 보죠. 당시 왜 윤은 이렇게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나? 이건 사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김종인, 이준석의 역할 분담에서 3면을 해서 팬 거예요, 윤을. 이거는. 배경은 뭐냐면 카르텔입니다. 조선중앙 정치 깡통 스타 카르텔입니다. 조중정강 카르텔입니다. 이 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상상 못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경선이 어렵지 본선 자체는 경선에 비해서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경선 끝나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거기서 패면은 후보가 죽는데, 거의 죽을 지경으로 팬 거예요. 이게 상상 초절의 폭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이제 어리고 싸가지 없는 이제 깡패가 이준석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비식비식 웃어가면서 발길질 한 방씩 하는 게 이제 홍준표고, 옆에서 빙빙 돌면서 아, 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읽으면 대통령 해, 그냥 샷다마우스 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리를 그냥 망치로 내려 패는 게 가끔씩, 이게 이제 우리 김종인 영감님이란 말이죠. 이게 셋이서 딱 역할 분담해서 팬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것을 계속 비웃고, 조선중앙 같은 데서, 조중동 이런 데서 보면 아, 뭐 김건희 계속 흠집내고 비웃고. 이게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고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이른바 국힘, 이 진영에서 자기들이 뽑은 후보를 개 작사를 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 최상의 대응은 견디는 거죠. 이게 견디다 못해가지고 잘못 튄 게 신지혜인 거예요. 신지혜 꽃가마 영입이라고 해, 이게. 그냥 그런 거 영입 안 하고 계속 견디는 게 낫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걸 이제 이래야 대선판이 보입니다. 또 앞으로 대선 이후에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그 다음에 펼쳐질 상황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은 죽는 길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지지율이 급락을 해죠. 그럼 그게 죽는 거죠. 제가 제일 갑갑한 게, 백모 너 똑똑하다며, 이재명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너 얘기해봐. 이런
푸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저도 지금 우울해 죽겠구만. 아, 난들 어떻게 아냐고. 속으로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나오는 것. 이 양반아, 당신은 당신 생활이나 당신의 그 정치적인 울분이지, 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 나 같은 사람은 거의 뭐 진짜 물리적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이재명 이런 사람들 되고 나면.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 말은 차마 못하죠. 아, 고민해 봐야죠. 고민해 봐야죠. 뭐 이 소리밖에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윤석열이 죽는 길로 딱 들어서니까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이 조중정강한테 묻는 게 그거거든요. 야, 니들 정말 이재명 되는 거 볼래? 니들 정말 이재명 되는 거 볼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중정강 카르텔 입장에서도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때 내부 포지셔닝을 딱 강화시켰죠. 특히 김종인이 섣부른 쿠데타를 하다가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죽는 길에 살 길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죽는 자리에 살 길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선 혹은 대선 이후를 볼 때 윤과 카르텔의 복잡한 관계를 봐야 됩니다. 윤과 카르텔. 윤이 그렇다 그래 카르텔을 철천지 원수로 내서 저거 다 밀어버리겠다. 그거 못해요. 해서도 안 되고. 공생하면 하는 듯 하면서 제압하고 좀 힘 좀 빼고 좀 약화시키고 또 공생하는 듯 하면서 제압하고 힘 좀 빼고 약화시키고 아주 복잡한 게임 할 거라고 이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게임을 못 하신 거예요. 이 게임을 워낙에 지지 기반이 튼튼하니까 이 게임 하실 필요도 없었고, 박 대통령은 뭐에서 크게 손해 보신 거냐면은 한국, 중국, 미국 사이의 관계를 잘 못 푸신 거예요. 이 게임도 못 푸셨지만, 그래서 두 개가 겹치니까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박 대통령은. 이유는 그거보다는 약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적대적으로 안 모를 거예요. 적대적으로 안 모를 거라고. 김종인 날려버리고 나서도 전화해서 계속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런 담백하고 순진한 이 결기가 있는 이 자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뭐 그건 우리 입맛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요. 잘 풀든 못 풀든. 자, 이제 보시죠. 그냥 여기 이건 그냥 뭐 하나 끼어 들어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백신 패스가 없다고 고속도로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경북 문경구 교사죠. 입구에서 화장실과 식당이 갈라지는 그 입구에 거기서 방역 패스를 검사한 거예요. 식당 쪽에서 방역 패스를 검사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방역 패스 신앙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백신 다 맞았습니다. 3차까지 맞았고 방역 패스 갖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희 지근거리 일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안 맞았다가 이번에 걸려가지고 되게 고생했고요. 다른 한 명은 아직도 안 맞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안 맞고 있다 걸려서 쉽게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싫은 기색 안 해요. 그분들한테.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 몸엔 내가 놓는 주사 내가 결정할 권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역 패스도 이거 굉장히 제한해야 된다. 굉장히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멸감을 주거나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건 안 해야 된다. 방역 패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화장실, 저거 모멸감을 주잖아요. 비인간적이죠. 그래서 바로 시정은 하긴 했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러나 저런 문제가 터졌다는 것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한국인 일부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죠. 이건 뭐 양도 아니고 무슨 뭐 토끼들도 아니고 모르는 대로 다 몰려가냐. 아유,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죠. 자, 다시 윤석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이 지금 북풍을 제대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북의 5일날 탄도미사일 실험, 극초음속 마하5. 극초음속은 마하5부터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마하라는 건 음속이죠. 마하5 그러면 음속의 5배. 한마디로 1초에 대개 한 1.7km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험을 하고 있는 청와대는 우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걸 6일 있다 11일날 또 발사하니까
청와대가 이제서야 강한 유감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극초음속 핵탄두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제 타격뿐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니들이 이거 개발해서 완성시키면은 이건 니들은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 배후에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배후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노림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해결해 줄 테니까 북한을 우리의 직영식민지로 공인해 줘 이겁니다. 그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내는 시그널이고요. 미국은 바이든 아니라 바이든 할아버지 같은 정부라도 그걸 공인을 못 해줄 겁니다. 그걸 공인을 못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잃어버리는 케이스거든요. 북한만 내주는 게 아니라 북이 그 상태로 가면 중국의 직영식민지 되면 이 대한민국에 침투되어 있는 북 간첩, 그다음에 중국 간첩에 작동해서 대한민국도 내주게 되고 미국은 쫓겨나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반식민지, 이재명의 천국, 문재인의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거 못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레드라인이죠. 그래서 이 윤의 이런 발언은 미국과 교감 아래서 나오거나 혹은 교감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교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어샤이머,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CIA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국무부의 주류는 트럼프랑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주류들은 거기는 이른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의 본산이라고 하는 데들이라. 그러나 그 사람 하는 말 심상치 않습니다. 미어샤이머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든가 종중을 하다가 돌아가시든가 집단적으로 숨지시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한국인은. 그런 살벌한 말을 했습니다. 미어샤이머가. 자, 이유는 이런 종류의 북풍 안보 감각에 있어서는 족탈불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러니까 신군부 이래 1990년경 이래 최고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이걸 잘 못 풀었거든요. 박 대통령 보면 2015년까지 중국이랑 잘 지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컨트롤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5년 9월 달에 전승절까지 갔었죠. 그랬다가 이거 중국 믿고서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2015년 가을에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고 그게 아마 공식화된 건 2016년에 들어서 사드 배치가 공식화되죠. 2016년 2월 달에는 개성공단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고 2016년 10월 달에 그리고 그 2016년에는 내내 그 참수부대 육성 이걸 했고 2016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에는 북한 해방을 선언했다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미국, 중국 사이의 관계에서 2015년 9월까지는 중국 쪽으로 확 쏠렸다가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확 왔는데 온 다음에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참수와 북한 해방까지 가버렸어요. 이건 또 미국이 기겁을 하거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선을 흔들거리게 하는 문제는 우리랑 상의해야 돼. 휴전선은 남과 북 사이의 경계선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sphere of influence, 그러니까 영향권의 경계선이야.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교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수라든지 북한 해방이라든지 이렇게 한국 대통령이 확 가버리면 곤란하죠. 지금 윤석열의 발언은 북한을 참수해야 됩니다. 레짐 체인지 이 발언 아니잖아요. 굉장히 군사적 기술에 관한 얘기잖아요. 저거 레드라인이야. 저 레드라인 넘으면 칠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얘기예요. 발언이 저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윤석열이 저 점에 있어서는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가 저 점은 먹어줘요. 우리가 탄핵 칼잡이여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무리 그러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저 점은 굉장히 감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말하자면은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CIA 이런데 그러니까 한반도 전략을 짜고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전문가들을 윤석열 후보가 잘 인터페이스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자, 윤석열의 북풍 맞서기 파트너는 정용진이에요. 멸공을 안 쓴다고 하다가 북미사일 기사 올리고서
땡땡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러니까 정영진의 지금 태도를 보면 주가 빠져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지금 뭐 주가가 뭐 8% 빠졌네, 10% 빠졌네 그러죠. 근데 이게 참 그 오죽 답답하면 대기업 오너가 이렇게 하겠냐. 오죽 답답하면. 그리고 오죽 답답하면 대기업 오너가 인스타가 멸공을 금칙어로 정하니까 땡땡이라고 표현하겠냐. 이 따옴표는 제가 만든 따옴표고요. 정영진이 그런 말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정영진 이 오너한테 격려의 박수 또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오너죠. 요새 이런 오너들 제가 보면은 노소영 씨가 그런 발언했고요. 노소영 씨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그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공해가 밀려드는데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한 소리 못 하고 그게 무슨 지도자냐 그런 그 페이스북을 올렸죠. 중국과 우리가 맞서야 될 건 맞서야 된다 이런 그 아주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소영 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정영진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이제 뭐 낑낑거리는 소리를 합니다. 여가부 폐지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거 대안 내놔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제가 듣는 소리가 야,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 저기 선대본부장이냐? 왜 이재명이 그거 걱정하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안은 많고도 많아요. 일단 여성가족부라는 게 이름 자체가 엉터리예요. 이름 보면 이게 그 영어명을 보면 이게 이중 의미를 가진 부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젠더 평등, 젠더 평등과 가족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그래서 영어로 MOGEF죠. Ministry에서 M, of에서 O, Gender Equality에서 GE, Family에서 F. 그래서 MOGEF입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영어명으로 보면은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여성가족부인데 영어명으로는 젠더평등과 가족부예요. 뭔가 좀 사기 냄새가 나죠. 영어 명칭과 한국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젠더평등은 통상 무한젠더평등을 뜻하거든요. 양성젠더평등이 아니에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무한젠더. 예를 들어 트랜스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양성애자라든지 그다음에 아침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녁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이라든지 혹은 호르몬 먹고 뭐 외과 수술 받아가지고 성 전환하는 트랜스라든지 이것도 다 동등하게 다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커플도 동등하게 다 민법적 부부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젠더 평등이에요. 요새 무한 젠더 평등이라고요. 저게 여성가족부 없애버리고 양성평등과 가족부 하면 멋있겠네. 이때 양성평등은 바이너리 젠더 이퀄리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젠더를 무한하게 unlimited 젠더가 아니라 무한한 젠더가 아니라 바이너리라는 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양성을 바이너리 젠더라 그래요. 바이너리 젠더 이퀄리티. and family. 멋있잖아.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양성 간에 평등하고 그 양성이 맺어진 가족에 대해서 그걸 지원하는 부서. 여성가족부 없애고. 대안은 많고도 많아요. 양성평등을 목이 터져라 외쳐온 그런 종교계 쪽이 이건 그냥 손바닥에 부르트도록 박수 칠 겁니다. 양성평등과 가족부 하면. 여성가족부 없애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보호해야 됩니다. 양성평등과 가족부로 만들겠습니다. 격상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안은 많고도 많아요, 저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걱정할 거 없어요. 저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천기누설한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나 그 생각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짐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7글자를 달죠. 대안 없이 저런 도발적인 저거 내겠어요? 윤석열은 이준석이 아니에요. 이준석처럼 도발할 수 있다면 아무거나 막 공차고 들어가고 윤석열 등짝에 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온갖 칼 다 휘두르는 그런 뭐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죠. 윤석열은 앞뒤를 재는 사람이죠. 비교적. 그러니까 대안이 있으니까 저렇게 썼다고 7자를.
자, 이 와중에 이제 사면초가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점점 더 조여옵니다. 우선 첫째, 북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5일날, 11일날 연달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도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김만배 자백이 있죠. 그 자백의 의지는 그거 아니에요. 나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림은 다 이재명 시장이 다 그린 거다. 나 시키는 대로 했다. 김만배 자백인데 누구랑 어저께 통화하다 보니까 그 유나 김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낱낱이 다 일러바칠 수밖에 없어 상황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걔들은 지금 제일 안전한 게 감옥이야. 밖에 있다가 언제 자살당할지도 모르고. 걔들 입장에서는 종범일 때 형량이 떨어지거든요. 주범이면 형량이 높아지잖아요. 아, 높으신 시장님, 높으신 지사님이 시키신 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형량이 떨어지잖아. 더 이상 이재명을 쉴드를 안 친다는 거지. 이재명이 자기들을 안 챙겨줬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챙길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온갖 거 다 불고 있을 거다. 그리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선되면은 형이 무지하게 무거워질 거기 때문에 이재명 낙선발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 되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 권순일 조사받기 시작을 했죠. 뭐 조금 있으면 순일아 감방 가자 뭐 이런 거 누가 이제 만들어서 될 텐데 대법원장 출신이죠. 아니 대법원장 출신이 변호사법 위반이죠. 왜 그러냐면 화천대유인가에 법률 고문을 했는데 변호사 개업 신고 안 하고 했단 말이죠. 아마 법률 위반이 아니면 규칙 위반일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쪽 동네를 위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게 사법거래 혐의란 말이에요. 그 이재명이 기사회생으로 살아 들어왔잖아요.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건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 무죄로 보인다라고 의견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권순일이. 그래서 이게 사법거래 아니냐. 나중에 딜이 있으니까. 화천대유랑도 딜이 있고. 참. 그래서 사실이라면 참 대한민국 창피한 나라입니다. 대법원장 정도, 산부 수장 정도 하는 사람이 변호사 개업 신고도 안 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사에 돈 좀 준다고 떨컹 고문 변호사를 맡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만에 하나 사법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정말 이 부패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찔아찔합니다.